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대비 2015년 국가직의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2015년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통합지방직보다는 좀 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13장 마지막의 강의인데요. 이 마지막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잘 점검 우선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노량진에서 민플스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사이트에 여러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정도는 이제 점검을 좀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법령 특강하고 그 다음에 원샷 원킬이라고 해서 실전 문제,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만 더 보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눔 CPS에서는 이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점검은 여기서 끝내시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법령이나 아니면 원샷 원킬로 보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13장의 2015년의 국가직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비중 및 포인트를 봅니다. 출제비중 및 포인트를 보시면 정책의 문제가 6문제, 실천의 문제가 4문제, 법제의 문제가 3문제입니다. 13문제가 됐고요. 실천기술의 문제가 1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문제가 바로 우리가 보통 초점화한 법제, 그 다음 법령 파트, 그 다음에 정책 파트, 그 다음에 실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정책론은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의 이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론은 정책론의 두 번째는 윌리엄 스킬러버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 이익집단이론, 정책 발달이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넴랜드법도 영국의 역사에서 잘 나오고요. 자, 실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4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계도, 개별화, 관계론의 원칙이죠. 사례관리 등장 배경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 이게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 윤리적인 갈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갈등이 상충하는 의무, 상충하는 가치,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힘의 불균형성, 그리고 여기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 또는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 딜레마의 5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자, 법제 파트를 보면 조금 이례적으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나왔고요. 여기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가 핫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파트에서는 층화 표집이 사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사론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집 부분들도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천기술 파트에서는 최근에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과제중심 모델이 나왔고 특수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 이게 조금 생뚱맞는 문제 패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펄트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2015년도 통합지방직에서도 펄트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문제보다 훨씬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산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획기법의 하나인 펄트와 예산 모형의 하나인 품목별 예산,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인 거죠. 인행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2문제가 출제됐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매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가지 욕구, 위계적 욕구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방어기제의 퇴행이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공부 안 하시면은
당연히 틀리죠. 공부를 안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조사론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다. 안 나오니까 안 해야지. 그런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쉬운 문제도 못 풀 수 있는 것이 여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조사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림과 수치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쉽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정도구는 무엇이냐? 2세대 내지 3세대까지 확장해서 가족 구성원의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 이 관계는 이제 법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가 되겠죠. 도표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도표나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되게 전공서적에 보면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데 도표란 말을 썼네요. 이게 바로 이제 가계도,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생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환경이란 단어가 주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생활주기표가 있습니다. 가족생활주기표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생활주기라는 것은 주기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생활주기표는 가족의 생활주기, 예를 들어서 카트와 맥골드릭은 6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혼생활, 결혼 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가 됐죠. 그러면 결혼 적응기가 되는 거고요. 아동기 자녀가족, 청소년기 자녀가족, 그 다음에 자녀 독립기, 그 다음에 노년기 부부 이런 식으로 6단계인데요. 이 6단계를 도표화한 것이 바로 가족생활주기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사회적 관계망 표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해요. 이거는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게요. 사회적 자원과의 어떤 접촉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지의 정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망 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이론적인 관점은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인본주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로저스입니다. 그러면 로저스가 제시한 모델은 인간 중심 모델이라는 게 있죠. 앞에 주어가 과제 중심 모델이 아니라 인간 중심 모델의 이론적 관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을 기초로 한다라고 했어요. 경험을 기초로 한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단기 개입입니다.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하죠. 단기이면 구조화된 접근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제 규명 단계, 실행 단계, 3번과 4번은 과제 중심 모델의 단계 지문이 나왔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인데요. 문제 규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문제 규명 단계에서 합의된 표적 문제는 최대 3가지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다.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실행 단계가 일종의 개입인데요. 실행 단계에서는 매 회기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과제의 내용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그 과제를 수정, 보완해 나갑니다. 과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배웠느냐? 융통성 있는 과정,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융통성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제 수행한 과제를 점검을 하고 그 과제에 효과가 많이 없다면 그 과제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융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의 답은 1번이 답이고요. 2번 문제는 좋은 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킹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클라이언트의 가로 힌트 나왔고요.
독특한 특성과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것. 힌트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안다.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개별화이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 두 번째 힌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맞춤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바로 개별화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춤 서비스 제공이 사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공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감성,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이 나오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될 것이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수용이다라고 해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있는 그대로 그 클라이언트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수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비심판적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을 써드렸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별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별표 쳤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뭐 할 필요가 있었다?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우리가 서비스의 파편화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서비스의 파편화가 일어났었죠. 사례관리 등장하기 전에는.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증가되어서 사례관리가 등장하였다. 시설 보호를 강조하는 시설화의 영향이 아니라 탈시설화의 영향이죠.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그 지역사회 보호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진 게 사례관리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 사례관리는 그 전에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3번이 답입니다. 사례관리 등장 배경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2004년 제정. 청소년 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출제할 확률이 높죠.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 3가지. 청소년 수련관은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요, 청소년 활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수련시설은 무슨 법에 있느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 활동시설에 수련시설이 있는데 그 수련시설에 수련관이 있는 겁니다.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의 집, 특화시설,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 활동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시설이니까 복지시설과 상관이 없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 활동진흥법도 200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있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고요. 청소년 치료재활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도움이 되냐면요. 자립치료쉼터, 자립치료쉼터, 자립치료쉼터. 자, 이렇게 3가지. 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그 다음에 쉼터, 이렇게 3가지를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3가지를 간단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독특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조지 앤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6번 문제 좋습니다. 체크. 자, 밝고 약한 녹색주의. 녹색주의만 아시면 됩니다. 녹색주의는 환경을 강조하는 거 아시죠?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 이것을 강조하는 게 녹색주의다. 네, 맞습니다. 중도 노선이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가 무엇일까요? 네, 불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는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삼인주의가 되는데요. 민주적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 적극적 자유가 됩니다. 우애를 중심 가치로 여기며 시장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사회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시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민주적 사회주의는 점진적 사회주의입니다. 점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점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급진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주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적 사회주의 맞습니다. 신우파입니다. 신우파는 신자유주의가 되는데요.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우파는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우파는 불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답은 찾기 쉬웠네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게 잡았는데요. 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조지 앤 윌딩의 문제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녹색주의, 중도 노선, 민주적 사회주의, 신우파. 이것은요. 지금 이 문제들은 1994년에 재분류한 것을 문제로 출제했어요. 우리가 보통 70년대에 했던 반소폐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이 네 가지도 잘 나오지만 최근의 경향은 1994년에 재분류했던 녹색주의나 중도노선이나 민주적 사회주의나 신우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표집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 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계층이 힌트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10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자, 무작위로 뽑았으니 확률 표집이죠. 무작위로 뽑으면 확률 표집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할당 표집 탈락. 왜요? 할당은 비확률이니까.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최상, 상, 하, 최하. 최상,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최하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구분했죠. 각각의 계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1000명의 표본을 4개의 소득 계층별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 표집했다. 자, 무작위로 뽑았는데 1000명을 뽑은 거예요. 1000명을 뽑았다. 이 그림은 바로 층화 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연상하셔도 되고 문장을 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층화 표집의 동의어는 유층 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적 표집이 있죠.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표집 간격을 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표집 간격에 따라 라는 단어가 나오면 체계적 표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휴먼 서비스 기획관리 기법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펄트, 두 번째가 목표관리 MBO라고 하죠. 전략적 기획, 클라이언트 흐름도. 자, 클라이언트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종합적 파악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유용한 기법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종합적인 파악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유용한 기법으로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업과 활동, 세부 활동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 중요한 거죠. 시간 순서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이제 기대 시간이 되는 건데요. 기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루트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루트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나 끝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종합적 파악이라 했거든요. 종합적 파악이면 루트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루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는 과업, 목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과업 또는 목표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하얀색 같이 한번 일회성으로 쫙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거나 종합적 파악이 중요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 펄트란 기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업, 활동, 세부 활동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네, 상관관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과업이 여기에 A 과업이 있고 B 과업이 있어요. A 과업과 B 과업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한다고요. 과업과 과업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 상관관계라고 한다고요. 이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 여기 위에 숫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10, 30, 20, 50 이런 숫자가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 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하는 펄트가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다음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A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가 나왔어요. 완전 1급 스타일인데요. 사례가 좀 길죠. 그럴 때는 지문부터 봐라.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 문제, 가치 상충, 충성심과 역할 상충, 힘과 권력의 불균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B의 결석이 잦아서 사회복지사 A는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A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B의 실직한 아버지, 실직의 1, 도박 중독인 어머니, 도박 중독의 2, 그리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 치매의 3. 자, 여기까지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까지 줬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졌죠. 사회복지사 A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에 먼저 개입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에서 알아보니 아버지도, 그다음 어머니도,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이 클라이언트 체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다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다수의 문제가 있다. 즉, 그 가정 방문했더니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 때는 어떤 문제를 먼저 개입할지 조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상충은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충돌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충성심과 역할 상충인데 이거는 기관에 대한 의무도 있죠. 사회복지사가. 그런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충성심은 기관과 연관성 있는 단어겠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과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힘과 권력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9번 문제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놓으세요. 2014년에 제정이 됐고요. 복지 26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복지 26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벌이 들어가면 복지 26법이 아니라고 가르쳐드렸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자,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신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 대원입니다. 구급대 대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있고요. 맞고요. 4번 지문 잘 알아놓으세요.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즉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급대 대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와 연관되어서 아동학대가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벌칙이 대개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을 집행받고 이 형을 받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지문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동에 대해서 성적 학대를 하면은 무거운 벌칙이에요. 그건 15고요. 나머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성적 학대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절반 정도를 더 받는 겁니다. 더 받는 거예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했죠. 가중처벌이니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4번 지문도 알아놓으시고요. 2번 지문은 이런 내용이 없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동학대가 현재 우리 사회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2번이 답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윌렌스키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전통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는 가족과 시장경제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 대상자로 제한하는 것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맞고요. 4번,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 발생 예방에 있어서 개인 책임 아니죠. 자,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복지다원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웰페어 플로럴리즘이라고 하는 복지자본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입니다.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지자본주의다. 이 복지자본주의는 복지국가 위기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복지자본주의고요. 옳은 것은 입니다. 복지 공급 형태가 다양해진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축소됐을까요? 아니죠. 복지 공급 주체가 많아졌으니까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겠죠. 제3섹터가 배제됐을까요? 아니죠. 제3섹터가 확대되었죠. 자, 제1섹터는 바로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섹터는 영리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섹터는 비영리민간이 됩니다. 비영리민간. 자, 복지자본주의는 이러한 비영리민간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제1섹터에서부터 제3섹터의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제3섹터가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겁니다.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지자본주의의 많은 이 다양화는 바로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자본주의와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자, 기업과 리을이 됩니다. 기업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고요. 복지자본주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매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가지 위계적 욕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피라미드형 생각나십니까?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 순서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생리적 욕구가 1, 안전의 욕구가 2,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3, 자기 존중의 욕구가 4,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죠. 니은, 그 다음에 미음이 앞에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리을이 뒤에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4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예산 편성 방식은입니다. 다가오는 해의 계획된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의 모든 수익과 지출을 단순하게 목록한 거 힌트 하나. 회계 작성이 쉽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며 널리 사용된다. 이게 바로 힌트 2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정적 힌트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힌트 3번째. 일정한 양만큼 증가시켜 나가는 점진주의 특성이 있다. 힌트 4번째. 자, 지출과 수익과 지출을 단순하게 목록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매년 예산을 점증해 나가는 것 무엇입니까?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각각의 예산에 대한 키워드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연기준 예산의 키워드는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성과주의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위, 원가입니다. 단위 원가입니다. 기획 예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장기적 기획입니다. 장기적 기획입니다. 품목별 예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점증적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자씩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기준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매년 새롭게. 그 다음에 성과주의는 단위 원가를 산정해서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뽑아낸다. 기획예산은 장기적 기획, 목표 설정에 이 기획예산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은 여기 있는 대로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매년 예산을 점증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국가직 문제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습니다. 박스에 주고, 개념을 주고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복지국가 발달 이론은입니다. 복지국가의 발전 원인을 국가의 정치적 역할에서 찾는 이론으로 국가의 정치적 역할, 국가의 중재를 말하는 건데요. 국가의 중재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 힌트 나왔어요.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 과정에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국가가 중재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원주의론,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 다원주의론이라고도 하고 동의어가 이익집단론이라고 합니다. 이익집단론이라고 한다. 국가는 정치적 역할인 중재 역할을 하고요. 다원주의론 내지는 이익집단론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3번이 답이 됩니다.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이념의 종언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고, 국가 중심 이론은 공급자로서의 국가입니다. 공급자로서의 국가, 즉 국가의 공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고요. 권력 자원 이론 생각나십니까? 이게 바로 사회 민주주의론과 동의어다. 사회 민주주의론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다. 노동자 계층의 정치 세력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도 같은 패턴의 문제예요. 자, 16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아 방어 기제의 종류입니다. 투사는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동을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겁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시키는 것, 그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퇴행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것을 퇴행이랍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승화라 한다. 되게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 사랑을 뺏기게 되면요, 부모의 주의를 더 많이 끌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소홀히 여길까 두려워해서 그 대처 방법으로 옷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것 같은 유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퇴행입니다. 자, 해결했죠. 16번 문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는 장애인 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체크해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입니다. 자, 재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죠. 네, 재활 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면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장애인의 문제를 안다. 장애인 중심이잖아요. 장애인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활 모델이 장애인 중심일까요? 아닙니다. 재활 모델이 장애인 중심 모델이 아니에요. 재활 모델은 의료인이 재활을 하잖아요. 따라서 의료 치료자 중심이에요. 의료 치료자 중심. 이게 바로 재활 모델이거든요.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한다고 하는 관점은 장애인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립생활 모델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과 재활 모델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 예전에 복지 모델과 시민권 모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장애인은 손상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복지 모델이고, 아니야, 장애인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은 시민권 모델의 입장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비교해 볼 때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을 비교할 때는요, 재활 모델은 장애인의 문제를 이 장애인을 치료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대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애인 중심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립생활 모델이 됩니다. 자, 됐고요. 기억지문 탈락. 자, 니은지문 장애 범주는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장애 범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청각 및 언어장애는 신체 내부 기관이에요. 여러분 청각이나 언어는 외부의 외부. 신체적 장애에 해당되는 외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개발 국가에 비해서 장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죠. 선진국이니까 장애인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장애인 복지론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장애인 복지론의 교재를 보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 여성복지도 나온 적 있어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부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할 때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그런 과목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요. 아동복지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게 사회복지 학계론이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8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인데요. 도입은 재정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요. 그렇죠? 건강보험이 없고 나머지 네 가지가 세팅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산, 의,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요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요. 또 이제 이게 의료보험이거든요. 이 의료보험이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산, 연, 고, 건, 요. 자, 산의 연고요. 그 다음에 산연고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의료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건강보험이든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산연고요. 이게 답이겠죠. 예. 산연고요. 산,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3번으로 이제 갈렸고 자, 이제 연도를 표기하면 63년 11월이고요. 63년 12월이에요. 한 달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86년, 93년, 2007년이 돼요. 자, 이제 산연고건요를 보면 63년, 그 다음에 86년, 그 다음에 93년, 그 다음에 99년, 그 다음에 2007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법령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건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자,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요. 둘 이상의 사업이요. 이것을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맞고요.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있다로 해야 맞습니다. 1번 지문은 없다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죠.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에게는 위탁 안 해줘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줍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맞습니다. 3번 질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기준, 기간,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위탁에 대한 운영, 위탁의 기준, 운영 기준,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령 이게 바로 시행규칙이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별표가 나와요. 그래서 위탁 운영 기준, 위탁 운영 기준과 위탁 방법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쭉 시행규칙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잘 알아놓으시죠. 4번 들어갑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4번 지문 별표.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배웠는데요. 맞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왜 이것을 조례에서 정합니까? 조례에서 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 지자체 외의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시공구청장한테 신고하지만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고 서류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시행규칙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틀렸어요. 지금 4번에서 낚이시면 안 됩니다. 4번 조심하시고요. 답은 3번이 답이에요. 19번 문제 상당히 매력적인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3번과 4번이라고 보거든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세요. 1번, 2번은 아시는 거니까 놔두고 3번과 4번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0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와 관련된 법은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식량 가격을 기준으로 식량 가격에서 특히 빵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크셔 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최저생계비를 설정해서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이게 결정적인 틀이죠. 임금의 부족액을 보조하는 임금보조제도였다. 그게 바로 스피넴 랜드법입니다. 이 버크셔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빵법이다. 버크셔 브레드 액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건지 아시죠? 공공부조의 효시다. 빈민 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 있는 스피넴랜드법은 가족수와 빵값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수당의 효시다. 가족수당의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버트법 하면은 원해구제입니다. 원외구제, 아웃도어 릴리프, 원해구제의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정주법은 이주를 제한한 법이죠. 이주를 제한한 법, 정착을 장려한 법이죠. 정착을 장려한 법.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주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을 장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2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2015년도의 문제, 20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국가직의 문제였는데요. 해마다 조금 이게 출제위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제 유형이 좀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에 특이한 경우는 박스형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특이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지문이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두 13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풀었고 점검해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정책과 법령과 실천 기술이 대다수의 문제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이 이론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윈플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법령 특강 한 12강 정도 되는데요. 그 법령 특강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눔 CPS에서는 기출문제 풀이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잘 점검해 주십사라고 해서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른 과목 사회복지학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 준비하셔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꼭 여러분들이 공직자 합격하셔서 공직자의 길을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청렴한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